자, 경영자 리더십, 이제 리더십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리더십 이론 중에 하나는 이제 리더 성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DNA가 리더를 결정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리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리더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냥 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리더는 약간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리더감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좀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박정희라든가 모택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작고 성격이 뭐 좀 욱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성향만 있으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분들의 이제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좀 이제 좀 말로가 좀 좋지 않은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뭐 꼭 틀렸다기보다는 이거 말고 좀 다른 리더의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가 양성이 될 때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것이 행동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교육으로 키워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리더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하더라도 이제 지점장이 되기 전에 지점장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이렇게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영업 관리 성과를 점검해야 되고 지점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교육을 이게 똑같이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지점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황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이제 리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고 반대로 어떤 직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제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뭐 친구처럼 잘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좋은 리더십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적 접근 방법이 뭐냐면 그 이제 문제가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이 리더에게 항상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황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황 이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 성향 이론과 행동적 접근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 자체를 어떤 고정된 특성 그리고 행동으로 규정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을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이 있다선 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릴 때 어떻습니까? 아이를 다룰 때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자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접근하는 부분들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 자체를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이 통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중학생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사춘기가 왔는데 너무 전제적 그런 리더십보다는 좀 이렇게 친근하게 좀 이제 인정도 좀 해주고 이러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권한을 위임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들러의 이제 상황 모형을 보게 되면 리더의 스타일을 이제 두 가지로 본 거죠. 그래서 업무 지향적 또는 관계 지향적. 그러니까 이제 일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는 리더 스타일이 있고 관계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좀 있죠. 이 두 가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리더십이 효과적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 직원과의 관계, 업무 구조, 그리고 이제 리더의 권한에 달려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이게 약간 성별적인 특정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지향적이고 이제 성과지향적인 반면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관계지향적인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리더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리더의 스타일은 이제 업무지향적 또는 이제 관계지향적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효과성은 다음에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와 멤버 간의 관계죠. 그래서 리더와 멤버 사이에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 어떤 존중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가 좀 갈릴 겁니다. 때로는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리더와 멤버가 뭐 사적으로 가까운 이런 것보다는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이런다라고 했을 때는요, 실제 이제 관계가 좀 어느 정도 돈독해야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좀 추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측면에 따라서 리더의 효과성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업무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업무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으면 그냥 업무 지향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이제 업무를 이제 줘버리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약간 이제 밀착돼서 어떤 것도 해결해야 되겠죠. 이제 리더의 권한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냐에 따라서, 즉 부하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리, 또 승진시킬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 월급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리더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냥 업무 지향적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관계 지향적으로 갈 필요가 좀 있겠죠.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모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황이 매우 유리하고 중간이고 이제 불리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는요. 업무 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성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상황이 아주 좋아요. 때는 매우 불리해요. 그러면 이제 업무 지향적으로 일처리 딱딱 해버리는 부분들이 사실 훨씬 더 업무적인 성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혼재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황 자체가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다. 이럴 때는 훨씬 더 이제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 모형의 핵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는 업무지향적 또는 관계지향적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정리되어 있는데, 리더의 성과는 리더와 멤버 간의 관계, 업무 구조, 그리고 지위에 따른 권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 모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좀 보게 되면요. 이제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인데, 즉 이제 부하 직원들의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를 고려를 해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리더의 입장에서요. 부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실제 이제 업무 성숙도가 많이 이제 숙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아니면 또 업무 성숙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이제 직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온 것들이죠. 그리고 업무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잡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업무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업무 성숙도 자체가 좀 낮은 직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성숙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 성숙도랑 다르게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냐, 아니면 좀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상태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겠죠. 업무 성숙도도 낮고 심리적 성숙도도 낮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형 리더십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 업무 성숙도가 낮고 뭐 굳이 이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심리적 성숙도가 낮겠죠. 이럴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일을 하면 된다라는 지시형 리더십이 훨씬 더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업무 성숙도는 낮은데 이제 심리적 성숙도가 높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업무 지향적인 코칭형 리더십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동기가 강하게 있어요. 태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를 무엇인가 해낼 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코치처럼 와서 일을 잘 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좀 잘하고 싶은 뭐 제가 동기부여는 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일이 엄청나게 서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일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업무 성숙도는 높은데 심리적 성숙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는 참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일 처리 능력은 매우 깔끔한데 너무 이제 이게 권태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좀 지루해. 이러다 보면 실제 이제 심리적 성숙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동기를 부여해주는 지원적 리더십이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콜센터 있죠. 콜센터 직원들을 컨설팅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는 정말 잘해요. 응대를 잘한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상담으로 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업무 성수도 매우 높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급여가 높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성숙도가 낮은 거예요. 그 일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실제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을 제시를 해도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위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는 동기를 지원해 부여해주는 지원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필요한 거죠. 그 이상의 어떤 일을 달성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잘 알려주게 되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도 느끼게 되고 훨씬 더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성숙도는 높은데 심리적 성숙도 낮은 사람들은요, 좀 동기를 부여해주는 좀 지원적 리더십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무 성숙도도 높고 심리적 성숙도 높을 때는요, 의사 결정을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맡기는 이런 이제 위임적 리더십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업무 성숙도 높고 심리적 성숙도 높은데 일일이 간섭해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일하는 게 정말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이 업무도 잘하고 엄청나게 성실하고 동기부여도 높은데 이걸 이제 리더가 쫓아버리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이제 본인들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좀 맡기는 이런 형태의 이제 리더십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서 요구된 리더십에 좀 차이가 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고사라든가 이럴 때 출제하기도 좀 좋은 그런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문화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업무 성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심리적 동기도 이제 크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리더 양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리더 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옥시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직의 어떤 산소와 같은 이런 좋은 리더를 양성해 보자. 그래서 구글에서 2008년도부터 좋은 리더를 발견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구글의 인사혁신 연구소에서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를 평가를 하고요.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관리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관리자들과 최저의 관리자들 이런 차이를 분석해 가지고요. 좋은 리더의 특징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구글에 따르면 이제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구글 자체는 워낙 인재들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맞는 리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코치다. 즉 팀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주 마이크로한 이런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팀원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들의 성공과 복지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구글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좋은 리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를 평가할 때 수치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인덱스 가지고. 어떻게 인덱스를 하냐면, 기본적으로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설문을 합니다. 어떤 설문을 하냐면, 나는 우리 부서에 뭐 만족하고 있다. 우리 부서의 리더는 나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리더는 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이런 쭉 이런 설문을 해가지고 딱 부서별로 수치화를 딱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부서의 인덱스가 딱 나와요.
직원들 설문조사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관리자들한테 회사에서 너희들은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문조사 결과 점수가 딱 나와버리게 되면 그 점수 자체가 본인의 어떤 그 평판인 거예요. 스스로 그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조직이 원하는 리더의 상에 맞게끔 본인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리더를 양성하는 건데, 이런 형태로 좀 대기업이라든가 새 유수에 대한 기업들은 이런 형태로 리더를 양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리더십의 핵심은 뭐다? 리더십 효과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의 준비된 상태, 즉 업무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업무적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리더십의 차이가 생긴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에는 이제 경로 목표 이론이 있습니다. 경로 목표 이론이 뭐냐? 기본적으로 리더는요,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하는 길을, 즉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표를 잘 세우고 거기에 따른 경로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뭘 줘야 된다?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하우스가 주창을 했는데, 로버트 하우스에 따르면요, 즉 리더의 할 일이 뭐냐? 부하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는 이제 부하 직원들의 이제 성과 달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보상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직원 입장에서도 우리는 저 목표, 즉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달성했을 때 어떤 보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걸 리더가 보여준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전체적인 조직의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리더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시형 리더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업무 규정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군대에 적합한,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소방서 직원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업무 체계가 좀 명확한,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좀 명확해야 일이 좀 돌아가는 이런 형태에 적합한 것이 이 지시형 리더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업무 능력이 낮거나 업무가 좀 모호한 어떤 그러니까 업무 처리가 약간 모호한 직원들이 있겠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규정을 강조하게 됐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동기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반대로 업무 능력이 이미 높은 직원들, 또는 업무가 명확할 때 이렇게 지시형으로 해버리게 되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동기와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직원들이요, 그 일에서 이탈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시형 리더십은 상하관계가 명확했을 때 실제 성과가 나는 그런 업무에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리더십은 지원형 리더십이죠.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고요, 친구 같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리더십 유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인사처와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이제 회사 복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가 저한테 어떤 복지를 해주는지 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인사와 관련된 어떤 팀장님께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회사와 관련된 복지를 저의 상황에 맞게끔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인사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단순히 뭐 승진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직원들이 회사의 만족감을 느끼고 훨씬 더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구나. 저는 사실 그때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원형 리더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참여형 리더십이 뭐냐? 참여형 리더십은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직원을 참여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이제 들어주고 고려해주는 이런 리더십 유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애사심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일을 해서 성취 욕구가 강한 직원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이 참여형 리더십이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직원들의 업무가 이미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참여형 리더십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성과 지향형 리더십이죠. 성과 지향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각 부서가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 사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계속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했을 때 최고의 보상을 해주게 되죠. 이런 이제 성과 지향형 리더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직원들에게 매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리더십이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꼭 더 좋은 리더십이다 이게 아니고 상황별로 그 리더십에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세우고 어떤 경로로 갔느냐에 따라서 각각 리더십이 네 가지 유형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요. 이제 정의성 회장이 직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정의성 회장이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떻게 성과를 내서 직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겠다. 건의사항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MZ세대 직원들이 계속 손을 들면서 왜 우리 회사는 보상 체계가 있다위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불만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상 회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회사의 비전도 좀 선포를 하고 어떻게 이익을 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건지 나름대로 자기는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직원들은 회장한테 엄청나게 이제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당황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실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것들을 잘 세팅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업의 리더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직원들에게 목표와 또는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시형 리더십, 지원형 리더십, 그리고 참여형 리더십, 성과 지향형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리더십이 어떤 상황에서 적합하고 그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네 가지 상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상사와 부하, 궁합조합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 조합이 왜 적합한 건지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 목표 이론에 네 가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그 리더십에 적합한 상황은 뭔지 한번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